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출을 하나만 풀어볼게요. 29의 기출인데요.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대요. 항상 이 내용이 붙어요. 왜냐하면 조건을 다르게 막 집어넣어 버리면 답이 여러 개가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지 말라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꼭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학문에서는 꼭 나와요. 1번.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크면 이 투자 하나요? 하죠. 그래서 투자안이 채택되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데 시험 문제로 실제로 나와요. 2번.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그러니까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이라면 걔는 기본적으로 이 투자안 자체에서만, 이 개별 부동산 자체에서만 발생하는 위험이라는 거죠. 네.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이 아니잖아요. 얘는 무슨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인 거죠. 그럼 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따라 피할 수 있어요? B는 피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네요. 3번. 무위험률의 하락은,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였어요. 무위험률이 하락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상승돼요? 하락돼요? 하락되죠. 아니,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의 계산은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건 투자 시에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최소한도로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투자는 투자의 정의상 현재 돈 포기, 미래 돈 선택. 시간을 견뎌야 되죠.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했죠? 무위험률, 정기금의 이자율, 국공채 이자율 가져다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해당 투자의 위험을 측정해서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야간에 택시를 타면 뭐가 붙더라? 할증이 붙는다. 심야에.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 투자를 결정하려고 하는 시점에 봤더니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다면 투자가 끝날 무렵에 그만큼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을 더해서 빼서 더해서 더 요구한다.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담배값이 올라가면 당신이나 피셔? 무슨 효과? 피셔 효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뭐는 내려간다? 요구 수익률이 내려가는 거지. 이게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쉬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틀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으면. 그래서 이렇게 3번을 찍었어야 되는 거죠. 4번.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 위험에 해당한다.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내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 건물을 10억 주고 샀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서 그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내놓으면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건물을 사주나요? 시간이 걸리나요? 시간이 걸리죠. 그럼 급하게 매매가 되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현금화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에요. 제때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렵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5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변이계수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변동계수 친절하게 괄호 열고 변이계수라고 설명했어요. 변동계수라는 표현은 보통 안 써요. 근데 변동계수라고 얘기해놓고 얘가 변이계수라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변이계수는 변한다 이상하게? 그래서 얘는 위험이 주인공? 그래서 변이계수를 사용해서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변이계수가 큰 걸 선택한다, 작은 것? 작은 걸 선택한다. 변이계수, 상관계수는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낮을수록 좋다. 이게 딱 기억이 나면 되죠. 푸실 수 있겠어요? 이런 내용인 거죠. 됐습니다. 자, 이제 감정평가를 한번 볼게요. 감정평가의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기초입문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3방식 7방법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집어넣어 드릴게요. 자, 이제 저만 봅니다. 이거예요. 처음 시작이 이거예요. 우리는 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면서 감정평가론을 공부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열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대답해 줘야 될 거잖아요.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중개 의뢰인은 보통 부동산에 투자하러 오는 사람이죠. 부동산을 사러 오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까 말까를 결정 내릴 때 우리가 뭔가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정보를. 근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수요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 보러 와서. 저 건물이 주변에서 얘기하기를 한 20억 정도에 살 수 있다는데 저 건물이 20억 가치가 나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중개사에게. 그랬더니 중개사인 우리가 딱 그 질문을 듣자마자 글쎄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실 일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집으로 가겠죠. 다른 사무소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 부동산,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매매 중개를 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해요. 또 하나, 이 감정평가론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50억에 팔아달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가진 게 뭐밖에 없냐면 현란한 말솜씨밖에 없어. 그래서 내 얘기를 들으면 누구든지 혹해서 다 넘어가. 그래서 50억에 팔아달라고 얘기하니까 50억 가치가 나간다고 생각해서 50억에 팔아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이 40억 가치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산 사람은 40억짜리를 50억 주고 샀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팔고 떠난 사람은 돈을 갖고 떠났지만 내 중개사무소 옆에 그 건물을 사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 말 믿고 40억짜리를 50억 주고 사서 10억 손해본 사람이 남아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내 중개사무소를 지나가면서 맨날 욕하면서 지나가다니겠죠. 유리창 안 깨면 다행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 지식의 빈약함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생각지도 않은 10억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개사는 대상 물건 자체가 건물, 토지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갈지를 대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해서 감정평가론이 부동산학교론의 6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실제 여러분이 실무 나가면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초입문 과정에서 제가 시간을 투여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 문제도 2문제 정도가 나와요. 꼭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감정평가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내려보세요. 몸 상태는 아주 건강해요. 이제 손을 못 들면 지식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자, 이제 판단합니다. TV쇼 진품 명품을 나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TV쇼 진품 명품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 지금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 연식이 얼마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젊은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만 있어도 다 한 번씩은 봤죠. 그렇죠? 그럼 TV쇼 진품 명품이 무슨 프로냐면 집에 있는 도자기 같은 거, 농 같은 걸 들고 와서 이게 얼마 정도 가치가 나가는지 진품인지 명품인지 가품인지를 평가해달라고 들고 나오는 쇼란 말이에요. 패널들이 그 금액을 비슷하게 맞추면 인형 주고 막 이런 쇼야.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죠? 네. 그러면 TV쇼 진품 명품에 기본적으로 어떤 도자기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가 의뢰인이. 그러면 감정평가단위, 평가위원단이 둘러싸서 돋보기 같은 걸 들고 한참을 쳐다봐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그 도자기의 진짜 가짜 여부, 좋고 나쁨의 여부를 판정하는 거예요. 선악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물건을 감정하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래 놓고 최종 순간에 두두두두두두두 이거 올라가나요? 그래서 두두두두두 계속 올라가면 걔는 진품 명품이고 그래서 독수리인지 맨지가 이렇게 꽉 찍어주잖아요. 뭐 세상 천지에 진품 명품 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팍 박아주잖아. 그런데 가품이면 두둑 하면서 끝난다고. 예? 그럼 최종 순간에 화폐적 단위로 평가한 거죠. 화폐적 단위로 표현했잖아. 그게 평가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이원설은 감정과 평가를 이렇게 둘로 구분한 거예요. 그걸 하나로 보는 게 이론설이에요. 이론설. 하나로 보는 게. 감정평가가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건 도자기의 감정평가를 할까요? 아니, 우리는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안 되는 건 동산들은 안 되겠네요. 당연한 거 아니야. 도자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건물, 토지 등이 되겠네요. 기본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지금 뭘 판정하는 거죠?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뭐로 표시하는 것이다?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감정평가예요. 그럼 감정평가라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경제론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시장을 강조했었죠. 맞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예?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 경제, 시장과 경제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제론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누가 만나죠? 이게 우리 학계론의 처음이자 끝이야, 이게. 누가 만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하죠. 그게 구체적인 장소가 있으면 구체적 시장, 구체적 장소가 없으면 추상적 시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거래를 할 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다? 제일 중요한 거, 시장의 중심,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 재화의 가격을 중심으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무엇의 변화라고 하고?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 아주 잘한 거야. 최초 기초인문반에서 헷갈리지 않고 이게 정답이 나온다는 건 아주 훌륭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잘 가르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그럼 걔는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었어요. 걔를 뺀 나머지는 다 곡선 자체의 변화요.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요. 나머지는 다 가격 이외였죠. 해당 재화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격 이외였어.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대요. 세 가지 방식. 그 세 가지 방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이다? 수요자와 공급자. 그럼 결국은 똑같은 건물을 놓고도 공급자가 바라보는 가격이 있을 거고 수요자가 바라보는 가격이 있겠죠. 수요자 입장에서 정하는 가격.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되세요? 그래서 몇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볼 거예요. 대상부동산. 이제 대상부동산은 감정평가 의뢰돼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대상부동산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대상부동산의 정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네요. 네. 그럼 감정평가론을 우리가 공부하면 우리는 이제 누가 돼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누구 입장?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평가 의뢰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뭐다? 대상부동산의 가격, 가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 가치, 가액은 다 똑같은 표현인데 딱 한 군데에서 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구분하지 않아요. 되세요? 자, 얼마만큼 공부를 잘했는지 복습할 거예요. 가치, 가격은 유량 개념이에요? 저량 개념이에요? 가는 유량이야, 저량이야? 저랑 결혼한 제, 가. 통부인이 되다. 뭐 분위기가 이래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몇 번을 반복하면 나중에 툭툭툭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저량은 제자가 통분이었죠? 재고량. 기억을 자꾸 떠올려봐. 자산, 자본, 가치, 가격. 네, 통화량, 부채, 인구수. 기억나요? 수입비용 등은 신규가 나오거나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걔는 유량이었죠. 네. 그러니까 공부가 뒤로 쭉쭉쭉 넘어간다고 능사가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복습을 하면서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어느 정도 잘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강의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지금 밴드에 가입해서 매일 기보를 계속 풀어보고 계시는 거죠.
매일기뽀맨의 프리 멘토링에 제가 주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드렸어요.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보면서 따라오면 나중에 개론은 정말 공부할 게 없어요. 그때 민법만 하면 돼, 진짜로. 이번에 실제 시험에서 45점 민법 받고 개론 75점 받아서 붙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오늘. 민법 45점인데 붙었다고요. 개론이 몇 점이라? 75점이라. 합쳐서 도합 120점. 그게 평균 60점이잖아. 그렇게 우리는 민법에 도움 주는 개론이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 자, 여기 잘 보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대상 부동산, 평가 의뢰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을 구하고 싶어요. 이때 첫 번째로 공급자 입장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잘 보세요. 항상 부동산학은 경험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의 경험상 공급자, 파는 사람은, 매도자는, 공급자는 얼마까지만 받겠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못 받아도 얼마 이상을 받겠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못 받아도 얼마 이상을 받겠다고 얘기하지 얼마까지만 받겠다는 사람 없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팔겠다고 중개사무소에 와서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야. 중개 의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진 아파트를 매매를 할 건데, 팔 건데 나는 아무리 높게 받아도 10억까지만 받을 거니까 10억 이상을 받아주면 혀깨 물고 확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걸 그냥 학문으로 만든 거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접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공급자는 아무리 못 받아도 얼마? 이상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얼마까지만 받겠다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공급자는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들어야 될까요? 이 건물을? 그랬더니 이제 갖고 있던 걸 팔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럼 건물을 만드는데 목재, 철근, 세멘 등등등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들어간 비용이 예를 들어 3억이 들어갔어. 이걸 만드는데 3억이 들었어. 그럼 공급자는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3억이라면 아무리 못 받아도 얼마 이상은? 3억 이상은 가격으로 받으려 들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공급자는 공급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데 뭐가 드니까 비용이 드니까 뭐 이상을? 비용 이상을 가격으로 받으려 들겠네요. 그럼 결국은 얼마 이상이 얼마가 비용 이상의 비용이잖아. 맞죠? 그럼 결국은 얼마가 가격이죠? 네.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3단 논법에 의해서 뭐가 가격이야? 비용이 곧 가격이죠.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공급자 측면에? 가격을 구하는 방식의 비용 방식이란 말이에요. 잠깐만. 여기 보세요. 다시 들어갑니다. 이걸 잡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쉬워져요. 진짜로.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3방식 7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끝장을 볼 거예요. 기초인문반에서.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건데 첫 번째, 시장에서 누가 만난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난다? 그 둘이 어디에서 만난다? 시장. 그러니까 가치를 구하는 방식은 크게 몇 가지가 나온다? 공급자 측면, 수요자 측면, 시장 측면. 세 가지가 나온다. 그때 첫 번째 공급자 측면을 공부한 거예요. 그럼 공급자는 얼마 이상을 받고자 한다? 아무리 못 받아도 얼마 이상을 받겠다고 얘기한다. 공급자는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해야 된다? 그럼 만들기 위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더라? 그럼 적어도 얼마 이상은? 비용 이상은 가격으로 받으려 든다?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 얼마가 비용 이상의 비용이다? 그럼 결국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의 결정은 뭐가 곧 가격이 된다? 만든 데 들어간 비용이 곧 가격이 된다? 그럼 이 비용 속에는 정상적인 이유는 포함되어 있겠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다. 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생산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볼까요? 생산의 3요소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 플러스 돈, 자본이 필요하고 그 다음 플러스 노동이 필요하답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이 분필 하나를 만들 때에도 어딘가 토지 위에서 만들겠죠. 만들 장소가 필요하잖아.
그 다음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들어가서 일할 사람 노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얘가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적인 생산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에요.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져요. 생산의 4요소라고 얘기하면 지금 봤던 토지, 자본, 노동에 경영이 하나 더 더해져요. 기업가의 경영, 능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산 요소가 투입되면 생산 요소를 공급한 사람은 생산자에게 대가를 받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누가 만들어요? 생산자가 만드는 거죠. 그럼 생산자는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누구한테 받아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이 생산의 3요소에 대해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죠. 맞나요? 그럼 남의 토지를 빌려 사용했으면 토지 임대료 지불해야 되겠죠. 지대를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남의 돈을 빌려 썼으면 이자 지불해야 되죠. 이자를 지불해야 돼요. 남의 노동을 빌려 썼으면 남의 노동을 빌려 쓴 것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죠. 네. 그리고 경영을 투입했으면 정상적인 이윤을 누려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때 정상이윤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윤. 얘가 포함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럼 보세요. 결국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생산자가 지불하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생산하는 데 들어간 생산비인가요? 지금 생산비잖아요. 생산비. 그럼 생산비가 얘가 비용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지금 비용은 지대 이자의 임금의 정상이윤을 더해서 구하겠네요. 그럼 전체 생산을 했을 때 그 수량, 생산된 수량으로 나누면 하나당 생산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단위당 생산비를 따져봤더니 지대가 500원이고 예를 들어 이자가 500원이에요. 그 다음 임금이 500원이래. 그리고 정상이윤이 얘가 500원이랍니다. 만약에. 그러면 총 생산비, 비용은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2,000원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공급자의 비용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 공급자가 생산비가 지금 얼마인 상태에서 2,000원인 상태에서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2,000원인 상태에서 판매 가격을 2,000원을 받으면 공급자, 생산자는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정상이윤만 누린다. 정상이윤만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제가 공급의 법칙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해요? 증가하지 않아요? 증가하죠.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관계라며.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 감소하죠.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해서 초과 수요로 가격이 올라갔답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로 올라갔냐면 2,500원으로 올라갔어요. 생산비 얼마인데? 2,000원인데 가격이 2,500원으로 올라갔어. 그럼 비용과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죠. 그럼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는 정상이윤만 누려요? 초과한 이윤도 누려요? 초과한 이윤이 발생했죠. 뭘 초과하는 이윤이 발생한 거야?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발생했죠. 걔를 우리 개론에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초과이윤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초과이윤이 얼마 발생? 500원만큼 발생했죠? 그럼 기존의 공급자가 지금 초과이윤을 500원만큼 누리잖아요. 그럼 기존의 공급자가 500원만큼 초과한 이윤을 누리는 걸 보면 신규 공급자가 들어오고 싶을까요? 들어오고 싶지 않을까요? 들어오고 싶겠죠. 아파트 건설업체가 분양 가격이 올라가서 초과이윤을 누려. 그럼 건설업체가 또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공급자들끼리 경쟁이 나타난다.
경쟁이 나타난다는 게 결국은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신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의 증가로 가격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공급이 많아지면 이마트의 돼지고기가 점점 많아지면 돼지고기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수요 증가로 발생했던 초과 수요가 점점 줄어서 신규 공급의 증가로 가격이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서 2,200원이 되면 아직도 초과 이윤이 있나요? 그러니까 경쟁이 더 나타나겠죠? 신규 공급이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져서 이때 2,000원이 되면 다시 2,000원 돌아가면 뭐만 누리게 됐다? 정상 이윤만 누렸죠. 초과 이윤은 소멸됐죠. 그럼 경쟁은 뭐 때문에 나타나고? 초과 이윤 때문에 나타나고 약발 다 빨면 끝나네요. 경쟁은 언제 없어져? 뭐가 소멸하면? 초과 이윤이 소멸하면. 초과 이윤이 소멸된다는 건 뭐와 뭐가 같아지면? 가격과 비용이 같아지면 멈춰 서는 거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가격의 상승에 따라 뭐가 발생하니까? 초과 이윤이 발생하니까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가격이 내려갔어요. 얘가 1,500원으로 떨어졌대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생산비 얼마인데? 2,000원인데 가격을 1,500원밖에 못 받아요. 그럼 뭘 못 누려? 뭘 못 누려? 정상이윤도 못 누리잖아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실은. 그럼 지금 정상이윤도 못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공급자가 공급량을 늘려, 줄이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다시 올라가겠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서 얘가 1,800원이 됐다면, 1,800원이라면 아직도 정상이윤 회복 안 됐죠. 그럼 공급량이 더 줄겠네? 그래서 공급량이 더 줄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이 2,000원이 되면 멈춰 설까요? 멈춰 서지, 줄이는 걸 멈춰 서겠지. 왜냐하면 뭘 회복했잖아요, 이제. 정상이윤을 회복할 때까지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지. 네. 그럼 결론. 최종적으로 항상 반드시 꼭 부동산 학계로 문제 풀 때 최종적인 가격은 무조건 뭐랑 일치? 비용과 일치되고 끝나요. 무조건이야, 이건. 조건이 없어.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실은 잘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면 왜 공급량이 증가해요? 뭐가 발생해서? 아니. 지금 무슨 질문했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한다면서요. 근데 한 번이라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도대체 공급량이 얼마만큼 증가해야 되느냐? 언제 멈춰 설 것이냐?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면 500원. 네, 그래서 이 내용으로 궁금하잖아, 지금.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왜 공급량이 증가한 거예요? 여기에 있었지, 지금. 비용과 가격이 같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초과이윤이 발생한 거죠.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이윤 누리니까 신규 공급이 증가해요. 경쟁이 나타나잖아. 그럼 신규 공급의 증가에 따라 가격이 다시 내려가죠. 네. 뭐랑 같아질 때까지?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공급량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걸리잖아.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어디에서? 비용에서 걸리는 거잖아. 브레이크 쫙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랑 뭐가 같아진다? 비용과 가격은 결국 같아진다. 네. 이 측면에서 나온 게 바로 무슨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다? 비용 방식인 거예요. 그럼 절 믿고 그냥 대답해 보세요. 분명히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산업의 종류가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불변인 산업이 있고 똑같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산업이 있고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산업이 있대요.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감소하는 산업도 있대. 그래서 산업의 종류가 비용 불변 산업, 비용 증가 산업, 비용 감소 산업 이렇게 나눠진대요. 지금 이렇게 듣는 순간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각각의 산업의 종류별로 최종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끝나는지 불변으로 끝나는지 감소하고 끝나는지를 하락하고 끝나는지를 문제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나오면 절대로 한 번도 틀려본 역사가 없어. 저는. 그럼 저한테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다 맞춰야 되겠죠? 그럼 저는 왜 한 번도 안 틀릴까요? 같다고. 비용과 가격은 무조건 같아지고 끝난다고. 그러니까 비용 불변 산업이면 가격은 뭐로 끝나고? 불변으로 끝나고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고 끝나고. 가격, 비용 증가 산업이면 가격은 증가, 상승으로 끝나고. 가격은 증가했다고 안 하죠. 상승. 그럼 비용 감소 산업이면 가격은 하락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으면 정상 이윤도 못 누린다 그러면 X네요. 비용 속에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다? 공급자가 생각하는 비용 속에는 공급자의 정상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비용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구할 때 그 비용 속에는 기업인의 정상 이윤이 빠져 있다 그러면 X라고요. 뭐는 포함되어 있다? 정상 이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급자가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뭔가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는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상이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모든 내용은 다 정상이윤 다 누려. 그 어떤 경우에도 아주 독특한 조건을 매달지 않는 이상 정상이윤은 다 누려요.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그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직 공부하지 않았어. 잘 보셔야 돼요. 효율적 시장에서 아직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약성 효율적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은 그 어떤 정보로도 정상 이윤은 다 누릴 수 있다. OX? O예요. 뭐는 다 누린다니까? 정상 이윤은 무조건 다 누리는 거야. 판단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를 하셨어요? 네. 그럼 완전 경쟁 시장도 정상 이윤은 누린다. OX? O라고요. 근데 경쟁이 뜨면 뭐는 소멸된다며. 초과이윤 소멸된다며. 그러니까 경쟁이란 단어가 나오면 초과이윤은 무조건 빵이어야 되는 거야. 경쟁의 결과. 네. 이런 흐름들이 여기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초과이윤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뭐를 초과하는 이윤?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에요. 뭐보다 뭐가 높을 때 발생하는 거야? 비용보다 가격을 높게 받을 때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비용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도 높아지는 거지만 비용이 낮아져도 높아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여러분들은 천재야, 천재. 자, 한번 볼 거예요, 진짜. 이걸 바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긴 한데 한 20%, 10% 정도에 들어가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서 초과이윤 발생할 수 있나요?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서 초과이윤이 발생했어. 그럼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가격은 원래 가격과 같아진다. OX? O. 왜 O? 비용이 똑같잖아요. 최종적으로 가격은 비용과 같아지고 끝나는데 얘 비용이 그냥 닻을 내리고 있잖아, 지금. 그럼 가격이 올라가서 초과이윤 발생했었다면 초과이윤 없어질 때까지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끝나겠죠. 지금 그 얘기야. 그런데 이번에는 생산 비용이 감소되고 출발했어요. 그럼 가격이 비용보다 높죠? 뭐 발생했어? 초과이윤 발생한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증가해. 그럼 가격이 내려가겠죠? 가격이 내려가잖아. 뭐랑 같아질 때까지?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지금 얘는 비용이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격이 움직이겠지. 뭐랑 같아질 때까지? 비용과. 이게 개론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해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제 정책론 등에서 집어넣어서 문제를 설명드리면 거의 대부분 끝까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기본 개념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우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너무 째려보지는 마, 무서워. 그럼 여기 잘 보고. 생산의 3요소는
뭐라고요? 토지자본 노동이에요. 거기에 뭘 더하면? 경영을 더하면 생산의 4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산자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만들겠죠? 그럼 생산 요소를 공급해 준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할 거 아니야? 그럼 토지를 지불한 사람, 토지를 제공해 준 사람에게 토지 임대료 제공하고 지대. 돈 투입한 사람한테 뭐 지불하고? 이자. 노동을 제공한 사람한테 임금. 그 다음 기업인 스스로 뭘 누린다? 정상 이윤만큼을 더하는 거죠. 자기가 경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윤을 누려야 될 거잖아. 정상적인 이윤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결국은 생산비. 그게 비용이다. 그래서 비용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가 포인트? 정상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가 포인트. 그래서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으면 뭐만 누리는 건데? 정상 이윤만 누리는 건데 가격이 올라가거나 비용이 낮아지면 초과이윤 발생하는 거다. 그럼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경쟁이 나타난다. 신규 공급이 증가한다. 네. 그 결과 최종적인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끝나는지는 비용이 그대로 있는 건지 비용이 낮아져서 출발한 건지만 알면 된다. 결국은 가격을 최종적으로 뭐에 일치시켜주면 끝이다? 비용에 일치시켜주면 끝이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감정평가의 방식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냐면 공급자 입장에서 이 얘기예요. 어떤 건물이 있어.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건물이 있어. 이 건물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건물 사가려면 20억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0억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언제 20억을 달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1년 12월 1일에 20억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0억을. 누가? 이 건물의 소유주가. 그랬더니 이제 A라는 사람, 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똑같이 다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건물을 똑같이 누구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이 돼서 이 건물을 똑같이 옆에다 다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똑같이. 실제로 만들까요? 만들어 본다는 가정을 할까? 가정을 하겠지. 그럼 이미 조달되어 있는 걸 다시 조달해 보는 거잖아. 네. 그럼 비용이 들어 안 들어? 비용이 들겠죠. 뭐뭐 든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재, 철근, 세면 등 어떻게 사용했다 등등등을 쫙 뽑아내면 2021년도 12월 1일에 목재 가격에, 단위당 목재 가격에 목재 수량 몇 개 들어갔는지, 그 다음 한 포의 시멘트 가격에 몇 포가 들어갔는지 등등등 곱하고 다 더하면 만든 데 들어간 비용 나올까요? 비용 나올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비용을 따져봤더니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만들겠죠, 보통? 실제로 우리가 공급자면 건물을 내가 직접 만들어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만들어?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다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대가를 지불하죠.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급을 준 거죠. 도급 발주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도급인. 그럼 도급을 받아서 지어주는 사람 건설업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수급인이잖아. 그럼 수급인은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 받아. 그럼 지어달라고 부탁한 갑 입장에서는 그것도 비용이죠. 그러니까 수급인의 이윤도 더해야 되겠죠. 비용 속에.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얘 똑같이 다시 만든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21년 12월 1일에 얘가 22억이야. 22억이 들어가요. 그럼 20억 주고 살까요, 안 살까요? 사는 게 유리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다시 만들어 봤더니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냐면 얘가 19억이야. 얘를 이제 지어놓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등등등 온갖 것을 다 낸 다음에 세금까지 납부하고 이때 들어간 비용이 19억이라면 19억 주고 만들까요? 20억 주고 이 사람한테 살까요? 19억 주고 만들겠죠. 그럼 이 건물은 아무리 지가 높게 받아도 얼마까지만 받아? 얼마 이상? 19억인 거지 지금 이 건물은. 누구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지금 그거잖아요.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비용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 공급자는
대상 부동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데 뭐가 들어서? 비용이 들어서. 뭐 이상은 받으려 드니까 비용 이상. 근데 이 비용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정상 이유는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찾아내면 얘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네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용이 곧 가격이다. 얘를 무슨 방식이라 한다? 비용 방식. 그럼 비용을 좀 더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원가. 그래서 원가 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인 비용 방식의 개념인 거야. 이 원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잘 볼까요? 이번에는 공급자는 지금 만드는데 비용이 들고 비용 이상을 가격으로 받으려 든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이번엔 수요자가 있겠죠. 그럼 수요자는 이 건물을 사는 목적이 있을까요? 건물을 산다는 얘기는 건물에 투자하는 거죠. 그럼 투자를 하는 목적은 심심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수익을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럼 수요자가 실제로 얘기할 때 얼마 이상은 꼭 지불하고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요자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얼마까지만 지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수요자는 얼마까지만 지불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요자가 목적으로 하는 게 뭐니까? 수익이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익이 만약에 이 건물에서 20억이라면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20억까지만 지불하겠네요? 이해가 돼요? 자신이 이 건물에서 누릴 수 있는 수익이 1억밖에 안 되면 아무리 높게 지불하고 사도 1억만 지불하고 사겠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사고? 수익을 목적으로 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익까지만 가격으로 지불하려 든다. 그래서 얼마까지 얼마가 수익까지의 수익이죠.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될 수익이 곧 가격이 된다. 얘를 무슨 방식이라고 할까요? 수익 방식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방식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입장이 다르니까 구하는 방법론이 다른 거죠, 지금. 그 다음, 이번에는 시장에서 얘가 실제로 거래된 사례가 있을까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평가 의뢰가 됐어. 자, 잘 들어보세요. 얘가 평가 의뢰가 됐어. 2021년 12월 1일에 가액이 얼마인지 구해야 돼. 그럼 얘가 2021년 12월 1일에 거래된 사례가 있기는 쉬울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 그런데 얘랑 비슷한 건물이 바로 옆에 쌍둥이 빌딩이 있어. 똑같은 연도에 지었어요. 똑같은 시설 면적을 가지고 있어. 지은 건설회사도 똑같아요. 완전히 쌍둥이 빌딩이야. 근데 걔가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별다른 사정 없이 2021년 12월 1일에 50억에 거래가 됐대. 그럼 얘도 얼마? 50억. 맞아요? 그럼 시장에서 비교해서 가액을 구하는 건가요? 네. 똑같은 것, 비슷한 것과 비교해서 구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하는 방식 총 몇 가지 방식이 나온다? 3가지 방식이 나왔죠? 됐나요? 그럼 3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제 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중개 활동을 할 때 매매 중개만 하나요? 임대차 중개도 하나요? 임대차 중개도 해요. 그러니까 중개사한테 와서 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냐면 이 건물 실제 가격이 얼마냐고 매매 가격을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얘 임대할 때 임대료 얼마 지불해야 되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임료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대료. 그럼 결국 매매 활동에서의 가격인 가격을 구하고 근데 가격을 감정평가 규칙에서 가액이라고 또 쓸데없이 고쳐놨어. 그래서 우리는 가액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 한다? 가액. 그 다음 임대차 활동에서 주고받는 금액이 임료죠. 임대차 활동에서 주고받는 가격이 임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를 따질 때 부동산 수요라면 부동산 임대료도 곧 가격의 변화였죠. 임대료의 변화가 임대료가 부동산 가격이라고요. 임대차 활동에서의 가격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결국 구해야 될 건 몇 가지 방식에 의해서? 3가지 방식에 의해서 몇 개?
두 개를 구하니까 3 곱하기 2는? 이걸 대답을 못하네. 3 곱하기 2는 6. 그래서 총 6가지 방법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용 방식에 의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 한 가지, 비용 방식에 의해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 한 가지,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 한 가지, 수익 방식에 의해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 한 가지, 비교 방식에 의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비교 방식에 의해서 임료 구하는 방법. 그래서 총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나온다? 6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토지는 여러분 표준지 공시지가 들어보신 적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마다 표준이 되는 땅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지가를 정해주죠. 발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가격의 경우에는 어떤 토지의 가액을 구할 때는 시장에서 비교해서 구할 때는 비교가 되는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비교 표준지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거니까 걔도 비교 방식이죠. 그러니까 비교 방식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야. 지금 얘기한 공시지가 기준법이. 그래서 총 몇 가지 방법이 나온다? 6 더하기 1은 7. 그래서 3방식 7방법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자,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 이 용어의 정의가 용어 속에 있어요. 항상 부동산학에서는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정의는 그 용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 서로 다른 물건을 파는 사람은 경쟁할까요?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감자를 파는 사람이 경쟁해요? 안 하죠. 감자를 파는 사람과 고구마를 파는 사람도 경쟁을 거의 안 해요. 근데 동일한 품질의 주먹만한 크기의 고품질의 감자를 똑같은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끼리는 경쟁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제품,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을 사고 팔아야 되겠죠. 그런 조건들이 나온다고. 그 다음 만약에 수요자는 한 명이고 공급자가 다수면 완전한 정도로 경쟁을 해요. 그 수요자가 왕이야? 수요자가 한 명이면 그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접대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수요자는 다수인데 공급자가 한 명이면 그 공급자가 왕이네요? 그 완전한 경쟁이 나타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소수 대 소수면 짜고 치기 쉽죠. 그 완전한 경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완전한 경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공급자들 사이에서도 수요자와 공급자들 사이에서 완전한 경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수 속에 파묻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수 대 다수로 존재해야 완전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이다. 이런 조건들을 나중에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만약에 중원만한 크기의 감자가, 고품질의 감자가 한 개에 1,000원이었다면 무조건 이 시장에서는 1,000원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만 존재해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세요. 그냥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대요. 일물일가의 법칙이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하나의 대상 물건에는 가격이 하나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비용 방식에 의해서 구한 가격이 만약에 얘가 25억이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수요자 입장에서 수익 방식에 의해서 구해도 얼마여야 되고? 25억.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도 얼마여야 된다? 25억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잖아. 그럼 한 가지 방식에 의해서 구한 가액을 그냥 가격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을 사고 팔아요? 아니죠. 다 다르죠. 개별성을 띠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보통 파는 사람 한두 명에 사겠다는 사람 다수가 매달려서 거래하죠. 그러니까 얘는 다수 속에 파묻혀 있는 시장도 아니네요. 그 다음 부동산, 내가 토지 10억 주고 샀다고 해서 바로 팔면 10억 받으라는 보장 없죠. 거래는 개별로 이루어지니까 일물일가의 법칙도 성립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결론.
부동산 시장 뭐가 아니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니까 세 가지 방식에 의한 가격이 모두 동일한 걸, 세 가지 방식에 의한 가격이 모두 동일한 걸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측면의 가격이 모두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아서 우리는 각각의 방식에 의해서 구한 가액을 최종적인 가액이라고 안 하고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액이라고 해요. 무슨 가액이라고 해?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액. 네 글자 읽어보세요. 무슨 가액? 시산가액이라고 하고. 그럼 이 시산가액을 최종적인 가액으로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까요? 네. 그러면 이때 비용 방식에 의한 가액이 30억이고 얘가 수익 방식에 의했을 때는 35억이고 실제 거래가 되는 건 32억이라면 이 가액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산술평균이죠. 근데 이렇게 평균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는 건 다 무슨 평균한다며? 가중평균.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별로 좀 더 적합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 방식이 좀 더 적합해서 얘 80% 주고 가중치를 얘 10% 이렇게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3방식에 의한 가액, 무슨 가액을? 시산가액을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산술평균에서 구한다?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저거 산술평균으로 구한다고 틀린 문장의 답으로 계속 나왔었어.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액의 조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의 주관의 개입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감정평가사가 갑이 평가할 때와 을이 평가할 때, 병이 평가할 때 똑같은 대상물을 놓고 가치의 평가, 가액의 평가가 다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감정평가사의 주관의 개입이 될 여지가 있는 거죠. 뭐에서 특히 있겠어요? 비용 방식에 의해서 얘 80% 실어주는 애도 있을 거고, 감정평가사별로. 60%를 실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20%. 그럼 최종적인 가액이 달라지잖아요. 가중평균할 때 가중치의 부여시에 감정평가사의 주관의 개입이 쉽다. 그러니까 결국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금액이다, 주관적인 가액이다? 주관적인 금액인 거죠. 누구의 주관?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된 금액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된 거죠. 이 내용 이해가 되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제 기본기를 지금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기본이론반 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개념을 잘 잡아보죠.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워버려야 돼요. 여기 잘 보고, 여기 잘 보고. 제가 그동안은 수업을 진행할 때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좀 자고 있으면 깨우고 막 그랬어요. 이제 안 깨울 거야. 될 수 있으면 안 깨울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따로 질문하세요. 졸다가 따로 질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된 내용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직접 질문하세요. 그래야 진도를 좀 더 원활하게 뽑을 수 있으니까. 됐죠? 네. 그럼 이제 저만 보시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감정평가론을 공부합니다. 감정평가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감정평가사가 돼서. 감정평가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평가 의뢰되면 평가 의뢰된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그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정하거나 임료가 얼마다라고 정해주는 건데, 그렇게 정하는 방식이 크게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세 가지가? 공급자 측면, 수요자 측면, 시장 측면? 세 가지가 나오죠? 공급자는 만드는데 뭐가 들고? 비용이 들고. 비용이 곧 가격? 무슨 방식? 비용 방식. 정말 중요한 건 이 비용 속에는 공급자의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으면 공급자는 정상이윤도 못 누린다 그러면 X라고요. 된 거죠. 수요자는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뭐였는지, 얼마였는지는 따지지 않죠. 수요자가 목적으로 하는 건 뭘 목적으로 사는 거야? 수익을 목적으로.
그럼 수요자는 기본적으로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발생된 수익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 2021년 12월 1일 날 내가 사. 그럼 그 전에 그 건물에서 발생한 수익을 내가 뺏어올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사고? 수익인데 미래 수익이고. 그러니까 수익 방식은 과거 수익을 사용하면 안 돼. 그게 문제의 포인트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 미래 수익이 만약에 15억이라면 그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고쳐야 되겠죠. 현재 시점의 가액을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미래 수익들을 다 모아서 미래 유무형의 이익을 모아서 현재 가치로 고친 값. 그게 가액이 되겠네요. 수익이 꼭 가액이죠. 무슨 방식이야? 수익 방식. 그럼 이번에는 얘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잠깐만 기다려봐봐. 너랑 똑같은 게 옆에 있어. 얘가 지금 20억이니까 너도 20억. 시장에서 뭐 했죠? 비교했잖아요. 얘가 무슨 방식? 비교 방식. 그럼 비교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 거래된 사례가 없으면 비교할 수 없을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질문. 자동차는 중고자동차 시장이 있어요? 그럼 내 차의 시세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차가 차종이 뭔지, 몇 년식인지, 그리고 옵션이 뭐뭐뭐가 갖춰졌는지를 알면 내 차와 비슷한 자동차들이 중고 거래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가 많잖아요. 그럼 그 가격이 곧 내 자동차의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 비교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 자체가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총 3가지 방식이 있는데 3가지 방식에서 2가지를 구한다? 무엇과 무엇? 가액과 임대차 활동의 가격인 임료를 구한다. 그래서 총 몇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6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6가지 방법에 하나가 더 더해진다? 토지를 구할 때는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더해져서 총 몇 가지 방법? 7가지 방법이 나오더라. 이게 3방식 7방법의 내용인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10분을 쉬고 여기다 연결을 따라 붙여서 내용들을 쫙 풀어보면 7방법의 내용이 다 들어올 거예요. 오늘 7방법의 내용을 웬만하면 이름까지는 다 정확하게 외우고 가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되셨죠? 10분 쉬세요.